한국은 항상 중국의 속국이었어요. 중국 유학생의 도발적인 발언이 옥스퍼드 강의실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것은 역사 왜곡입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군사기술을 가진 나라예요. 한국 교환학생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강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500년 역사 왜곡의 순간 마이클리 교수의 표정이 단호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의실 학생들은 모두 세 사람을 주목하고 있었죠. 옥스퍼드 한 강의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리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국제관계학 강의를 수십 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준비한 강연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고 기대에 찬 눈빛들이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영국의 차가운 가을 공기를 느끼며 곧 시작될 토론을 기대했죠. 오늘은 현대 군사 강국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를 언급한 후 의도적으로 네 번째 군사 강국으로 한국을 소개했어요. 예상대로 반응이 즉각 나타났습니다. 한국이요? 앞자리에 윌리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죠. 수십 년간의 교수 경험으로 서구 학생들의 아시아에 대한 편견을 잘 알고 있었어요. 네, 한국입니다. 왜 놀라는 겁니까? 저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강의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맨 뒷자리 한국 학생의 복잡한 표정이 눈에 띄었어요. 북한도 아니고 남한이요?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강국이 될 수 있죠? 제임스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의실 곳곳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저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구 중심적 사고의 문제점입니다.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고 강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국가의 군사력을 평가할 때 영토 크기만 고려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군사기술 중 일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KF-21 전투기, 최고 수준의 잠수함과 구축함, 최첨단 사이버 방어 시스템까지.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군사기술에 있어서는 거인입니다. 제 말에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저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한반도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곳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한국은 끊임없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해왔어요. 고구려는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략을 물리쳤고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도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뛰어난 전략과 의지의 결과입니다. 한국은 식민 지배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우리는 한국에 대해 이렇게 무지한 걸까요? 왜 서양의 역사책에는 한국이 거의 등장하지 않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을 때 맨 뒷자리에서 조용히 손이 올라왔습니다. 한국 학생이었죠. 저는 한국 학생의 손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뒤에 계신 학생. 의견이 있으신가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서양 중심의 역사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의 역사는 서양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자, 이걸 보죠. 오늘은 13세기 고려의 대몽 항쟁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 고려 시대 지도와 몽골 제국의 확장 경로가 나타났어요. 13세기 몽골 제국은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가진 제국이었습니다. 서유럽 국가들은 몽골의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죠. 하지만 고려는 달랐습니다. 윌리엄이 손을 들었습니다. 몽골이 결국 한국을 정복하지 않았나요? 형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릅니다. 1231년 몽골군이 침략했을 때 고려는 수도를 개경해서 강화도로 옮겼습니다. 강화도는 서해의 섬으로 몽골 기병대가 접근하기 어려웠어요.
고려는 이곳에서 30년 이상 저항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놀라웠습니다. 처인성 전투에서는 고려의 김윤우가 몽골 지휘관 살리타를 직접 사살했습니다. 제임스가 물었어요. 몽골 지휘관을 죽였다고요? 보복이 없었나요?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강의실이 숙연해졌어요. 가장 중요한 점은 고려가 몽골에 형식적으로 복속된 후에도 독립왕국의 지위를 유지한 유일한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직접 지배를 받았지만 고려는 자체 왕조와 정부 체계를 유지했어요. 윌리엄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고려는 외교와 군사를 절묘하게 조합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복종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자율성을 지켰죠. 한국 학생 은주가 자신감 있게 물었어요. 유럽에서는 몽골의 침략에 어떻게 대응했나요? 유럽은 훨씬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헝가리와 폴란드는 몇 달 만에 함락되었고 러시아는 200년 이상 몽골의 지배를 받았죠. 학생들의 표정이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균형을 잡는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한쪽 이야기만 들어왔어요. 저는 고려청자 이미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도자기는 고려가 몽골의 침략 속에서도 예술적 성취를 이어갔음을 보여줍니다. 전쟁 중에도 문화적 정체성을 지켜낸 것이죠. 학생들의 눈이 스크린에 집중되었어요. 화면을 다음으로 넘기자 고려의 산성 방어 체계가 나타났습니다. 고려의 몽골 저항은 단순한 군사 전략을 넘어선 총체적 국가 저항이었습니다. 제임스가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솔직히 이건 좀 과장된 것 아닐까요? 작은 나라가 몽골 제국의 진정한 위협이 되었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요?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제임스의 의심 어린 목소리에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은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서구 중심적 사고방식 때문이에요. 몽골군의 공식 기록을 보면 고려 전투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나와 있습니다. 제임스가 비웃듯이 대답했죠. 공식 기록이라고요? 아마 정치적 이유로 과장된 거겠죠. 은주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몽골의 입장에서는 고려 정복을 실패로 인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축소할 이유가 있었죠. 그럼에도 기록에 남았다는 건 그만큼 사실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두 학생의 열띤 논쟁을 지켜보다 개입했습니다. 두 분 다 좋은 관점을 제시해 주셨어요. 역사적 사실을 검증할 때는 항상 비판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럼 구체적 증거를 살펴볼까요? 프로젝터에 고려의 주요 산성들과 전투 기록이 담긴 지도를 보여주었어요. 이들 산성은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몽골의 기마병은 평지에서는 무서웠지만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는 기동성이 크게 저하되었죠. 고려는 이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어요. 제임스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패배한 것 아닌가요? 은주가 곧바로 반박했어요. 형식적 항복과 완전한 정복은 다릅니다. 고려는 왕조와 문화, 언어를 보존했어요. 이것은 당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엄청난 성과입니다. 제임스와 은주의 시선이 날카롭게 마주쳤지만 그때 윌리엄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왜 우리 세계사 교과서에는 없는 거죠? 저는 윌리엄의 질문에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역사는 종종 승자의 관점 또는 특정 지역의 관점에서 기록됩니다. 유럽의 몽골 침략과 고려의 저항을 비교해 봅시다. 저는 유럽과 고려의 저항 기간을 비교한 차트를 보여주었어요. 헝가리는 2년, 러시아는 3년 만에 함락되었지만 고려는 30년 이상 저항했습니다. 제임스의 표정이 점차 변하기 시작했어요. 은주는 자부심 가득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몽골은 고려 정복에 엄청난 자원을 투입해야 했어요. 수십만의 병력과 수십 년의 시간을 소모했죠.
이것이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강의실은 이제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제임스조차 진지하게 필기를 시작했어요. 가장 놀라운 점은 결국 고려가 몽골에 형식적으로 항복한 후에도 문화적, 정치적 정체성을 완벽히 보존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고려와 몽골의 평화협정을 상징하는 이미지였어요. 강의실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곧바로 이순신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윌리엄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12척으로 330척을요? 그게 가능한가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재적인 전략의 힘입니다. 이순신은 명량해협의 특수한 지형과 해류를 완벽하게 활용했어요. 이 해협은 폭이 좁고 물살이 세며 특히 조수가 바뀔 때 해류의 방향이 급격히 변합니다. 프로젝터에 해류의 흐름을 시뮬레이션한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이순신은 이 자연 조건을 자신의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는 배를 해협이 가장 좁은 곳에 일렬로 배치해 일본 함대가 한꺼번에 공격할 수 없게 만들었죠. 또한 조류가 바뀌는 시간을 정확히 계산해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제임스가 이제는 완전히 집중하는 표정으로 질문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시간 계산이 가능했을까요? 이순신은 철저한 준비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전투 전에 해역을 직접 탐사하고 물때와 해류를 연구했어요. 또 현지 어부들의 지식을 적극 활용했죠. 은주가 자신감 있게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쟁 일지인 난중일기를 남겼는데 거기에 해류와 날씨에 대한 세밀한 관찰 기록이 있어요. 저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전투에서 일본 함대는 좁은 해협에 몰려들었지만 강한 조류에 배가 뒤엉키고 통제력을 잃었어요. 반면 이순신의 함대는 해류를 타고 기동하며 일본 함대를 각계격파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특히 제임스와 윌리엄의 표정에서는 존경심이 느껴졌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순신이 단순한 군사 지휘관이 아니라 포괄적인 전략가였다는 점입니다. 그는 함선 설계와 무기 개발에도 참여했으며 세계 최초의 장갑선인 거북선을 실전에 투입했어요. 은주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순신 장군을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군요. 이순신은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싸운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에서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안타깝게도 전사했죠. 임종 직전 그가 남긴 말은 내 죽음을 알리지 말아였습니다. 강의실이 숙연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저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현대 한국군의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자, 이제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혁신적 정신과 전략적 사고는 오늘날 한국군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강의실 문이 열리며 한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중국 교환학생 리웨이였습니다. 그는 자리를 찾아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다가 스크린에 표시된 한국군 이미지를 보고 표정이 굳어졌어요. 윌리엄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현대 한국군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북한과의 대치 상황 때문에 강한 건가요? 그것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단순히 대치 상황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국군의 현대화는 국가 안보 전략과 경제력, 그리고 기술 혁신이 결합된 결과예요. 저는 한국의 주요 무기 체계가 나열된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현대 한국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자체 개발한 첨단 무기 체계입니다. K9 자주포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자주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어요. 터키, 호주, 노르웨이 등 NATO 국가들도 이 자주포를 도입했습니다. 갑자기 리웨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불쾌함이 역력했어요. 교수님, 이런 내용은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 것 아닙니까? 한국군의 장비는 대부분 미국 기술을 베낀 것이고 중국의 무기 체계가 훨씬 우수하다는 점은 언급도 안 하시네요. 강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붉어졌고 다른 학생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리웨이 군, 좋은 지적입니다.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는 것은 학문적 논의에서 중요하죠. 하지만 사실에 기반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K9 자주포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시스템으로 국제무기전시회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어요. 리웨이가 비웃듯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늘 중국의 속국이었고 중국 문화를 모방해왔습니다. 군사기술도 마찬가지죠. 이런 점을 무시하고 한국만 칭찬하는 건 학문적 객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은주가 참지 못하고 일어섰어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역사를 가진 나라고 현대 기술 발전도 자체적인 노력의 결과예요. 역사를 왜곡하지 마세요.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두 학생 사이에 개입했어요. 둘 다 진정합시다. 학문적 토론은 환영하지만 상호 존중이 필요합니다. 역사적 관계는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이 있어요. 오늘 강의의 초점은 한국군의 현대적 역량입니다.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이미지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것은 KF-21 보람의 전투기로 한국이 자체 개발 중인 4.5세대 전투기입니다. 2022년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어요. 리웨이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중국의 J-20은 이미 5세대 전투기로 운용 중입니다. 보람에는 그저 F-35의 저급한 복제품에 불과하죠.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각 국가의 항공기 개발에는 서로 다른 목표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비교는 가능하지만 단순히 우월하다 열등하다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객관적인 자료를 원한다면 수업 후에 추가 참고 문헌을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제임스가 상황을 완화하려는 듯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특수부대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실전 경험이 있나요? 저는 고마운 표정으로 제임스를 바라보고 말을 이어갔어요. 네, 한국군은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 참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청해부대는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선박을 구출하는 아덴만의 여명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어요. 리웨이는 팔짱을 끼고 냉소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더 이상 말을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은주는 여전히 화가 난 표정이었지만 침착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사이버 사령부 관련 이미지로 넘어갔습니다. 현대 전쟁의 새로운 영역인 사이버전에서도 한국은 세계적인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며 발전한 한국의 사이버 방어 능력은 NATO 국가들도 주목하고 있어요. 수업이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중일 3국의 공동 군사훈련 사진이었어요. 군사적 경쟁은 현실이지만 협력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모든 국가의 공동 책임이자 이익입니다. 역사적 갈등을 넘어 미래지향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나가기 시작했을 때 리웨이와 은주가 복도에서 팽팽하게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학문적 대화는 감정보다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국제사회의 한국군 평가를 객관적 자료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수업, 강의실은 더 많은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리웨이와 은주는 각각 반대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국제 무대에서 한국군이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샹그릴라 대화에서 미국 국방부 차관 보일리 라트너는 한국군의 현대화와 기술 발전 속도가 인상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화면에 라트너의 발언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불과 수십 년 만에 안보 소비국에서 안보 생산국으로 변모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리웨이는 말없이 필기했어요. 2022년 한국은
세계 8위의 무기 수출국으로 올라섰습니다. 방산 수출 그래프가 표시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가파른 상승선이 보였어요. NATO 회원국들이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대량 구매했어요. 윌리엄이 물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전력화 속도와 기술 이전 의지가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도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고 있어요. 제임스가 질문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방산업체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나요? 처음엔 저평가했지만 이제는 심각한 경쟁자로 인식합니다. 리웨이가 침착하게 물었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이 동아시아 안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방산 성장과 함께 이웃 국가들과의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중 국방장관 회담 사진이 나타났어요.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안보 대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리웨이와 은주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한국군의 국제적 위상 강화는 기술력, 외교력, 경제력이 결합된 총체적 국가 역량의 성장을 반영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은주와 리웨이가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어색한 침묵 후 리웨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번에 내 발언이 너무 공격적이었던 것 같아 미안해. 국가와 역사에 대한 자부심은 이해해. 은주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나도 감정적으로 대응했고. 서로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지. 저는 두 학생의 대화를 듣고 다가갔어요. 보기 좋군요. 다음 수업 들어가죠. 다음 수업 시간, 저는 눈 덮인 산악지대에서 훈련 중인 한국 군인들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군의 첨단 무기와 국제적 위상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군대의 진정한 힘은 무기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오늘은 한국군의 극한 훈련을 통한 강인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하 20도의 산악지대에서 상의를 벗고 훈련하는 해병대원들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이것은 한국 해병대의 혹한기 훈련입니다. 영하 20도에서 진행되는 이 훈련은 신체적 한계를 넘어서는 정신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죠. 윌리엄이 물었어요. 저렇게 추운 곳에서 우통을 벗고 있다니 실제 전투에서 그런 일이 있을까요? 물론 실제 전투에서 이런 상황은 거의 없겠죠. 하지만 이런 극한 훈련은 정신적 강인함과 팀워크를 기르는데 중요합니다. 리웨이가 질문했습니다. 한국군의 훈련 철학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병력이나 장비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 전투원의 기량과 정신력을 극대화하는 전통이 있어요. 수업이 끝나자 리웨이가 은주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인상적이다. 너희 나라 군대에 대해 많이 몰랐던 것 같아. 은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도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다음 주 국제학생문화교류회에 같이 갈래? 리웨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두 학생의 대화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이 여정이 즐거웠습니다. 우리는 고려의 대몽항쟁, 이순신 장군의 해전 전략, 현대 한국군의 첨단 무기 체계와 극한 훈련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잠시 학생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처음과는 달리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이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군사 강국으로 부상했다는 사실입니다. 21세기 국제 안보 환경에서 한국은 이제 단순한 분단국가 혹은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범주를 넘어섰습니다. 자체적인 군사력과 방산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안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위자가 되었어요. 윌리엄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번 강의를 통해 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한국이 군사 강국이라는 말이 과장된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근거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제임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특히 한국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해왔는지 배우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군사력은 단순히 무기의 숫자나 병력의 크기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기술력, 훈련 수준, 전략적 사고, 그리고 역사적 경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한국은 이 모든 요소에서 독특한 강점을 갖추고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은주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살짝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제 나라의 역사와 현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군이 이렇게 대단한 역사와 역량을 가졌다는 것을 자세히 몰랐어요. 이제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강의실 전체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리웨이도 은주의 어깨를 살짝 토닥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와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편견을 넘어 사실에 기반한 인식을 형성하는 것이죠. 저는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강대국이 쇠퇴하고 새로운 강국이 부상하죠. 한국은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변화하는 역학관계를 주목해야 해요.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떠날 때 은주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강의는 제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자부심의 눈물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봄이 시작되는 옥스퍼드의 캠퍼스가 보였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의 숨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신다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